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은행 금융안전국의 김정호 차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1월에 같은 주제로 저희가 이 자리에서 금융강좌를 했었고요. 그때는 이제 2018년 하반기 금안보고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나왔던 금융안정 보고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내용, 또 금융안정 보고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 낯설게 느껴질 만한 그런 용어라든지 아니면 뭐 유의 깊게 봐야 될 그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또 기타 저희가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로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금융 안정 기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진행은 우선 금융안정 보고서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뒤부터는 금융안정 보고서의 체계에 맞춰서 처음 현재의 금융 시스템 부분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이 금융안전 상황과 이거에 대해서 그런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복원력.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개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유의 깊게 봐야 될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리스크 요인을 좀 상세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맨 마지막에 금융안정 현안 분석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기존에 화폐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의 역할, 정부의 은행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그 통상적인 기능을 해오고 있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통화의 안정 아니면 물가의 안정만 지켜서는 우리 금융 부문이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고, 또 금융 부분이 어려워졌을 때 실물 부분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간다는 걸 모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역할을 누가 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 그 와중에 중앙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 수단을 통해서 이 금융 안정을 지키는 것이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배경하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 페드라든지 영란은행, 기타 여러 유럽 중앙은행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금융 안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수단과 그 기능을 확충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이 측면에 대해서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이 부수적으로 이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 안정을 좀 유의하면서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약간 간접적인 목표로서 법률상에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조항은 2011년 9월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었고,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은행이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거시 금융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설명드릴 거는 2019년 12월에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친 하반기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래도 보통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는 한국은행에서 지금 6월과 12월에 연 2회에 걸쳐서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의 상황만을 평가할 때 약간의 간격이 좀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간 버전의 성격으로 3월과 9월에도 금융안정회의라는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침으로써 약간의 간략 버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안보고서 두 번과 이 금융안정회의 2번, 그래서 총 4번의 회의가 금융안정 관련돼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8번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1년에 12번 있었는데, 그중에 4번은 이제 금융안정을 살펴보는 회의로 대체가 되었고,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는 이제 1년에 8번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금통위의 회의가 횟수가 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안정 보고서를 왜 작성하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 작성하고 다른 보고서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경제 보고라든지 아니면 금융에 관련된 보고서들도 많았는데, 금융안정 보고서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것도 명확히 사람들한테 개념이 되어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저런 미리 조기 경보를 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이 이미 망가진 뒤에 회복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시건전성을 도입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크게 차별화가 되어야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인용한 요거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가 2018년 하반기, 여기도 보면 뒤에 흐릿하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금융안정 보고서입니다. 영란은행에서 발행하는 파이낸셜 스테빌리티 리포트를 발행하면서 그때 했던 말인데,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이런 거였습니다. 브렉시트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 브렉시트가 실행이 돼야 될 텐데, 지금처럼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다음 2018년만 해도 곧 브렉시트가 이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럼 브렉시트가 이행됐을 때 영국의 그 금융 시스템들은 이걸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영국 의회가 영란은행에 대해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써봐라,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영란은행이 금융안정 보고서 내의 한 챕터로서 브렉시트에 따른 이런 그 혼란이 발생했을 때 과연 영국의 금융 시스템이 잘 버텨낼 수 있겠는가, 우리로 체계로 본다면 복원력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과정에서 기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브렉시트가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가정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부정적으로, 아니면 너무 그 가혹한 조건들에 하에서 이걸 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영란은행 총재, 카니 총재가 발언을 했던 건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상황을 희망하되, 아니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말 중에서 여기에다 낫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금융 안정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말할 때 우리의 업무는, 우리가 그냥 좋은 상황이 일어날 걸 가정하는 건 우리의 업무가 아니다. 그건 일반적인 경제 보고나 아니면 금융 조사 연구 자료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스트레스 테스트나 아니면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하는 역할들은 이런 좋은 상황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영란은행 총재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통 금융안정 보고서가 발행되고 나면 언론에서 그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면 굉장히 중앙은행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잘못 오해되는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 그런 기사를 볼 때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특히 이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들은 지금보다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흘러갔을 때의 상황을 가정했다기보다는 정말 최악의 상황, 이러이런 가정이 있지만 확률 분포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이 잘 유지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신다면, 사실은 언론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보도들이 이어지더라도, 그렇지, 이러이런 상황까지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대비했을 때도 과연 그러면 은행 부분이라든지 비은행 부분들이 이걸 버텨낼 수 있었겠는가, 그런 거를 한번 보도자료나 아니면 그 신문기사를 보시면 조금 다른 느낌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금융안정 보고서를 작성하는 담당 부서의 그 모습으로서는 이런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희망은 우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 우리의 업무라기보다는 본연의 업무는 아니고, 우리의 그 금융안정국이나 이런 금융 안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가장 큰 업무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융안정이란 개념이 그렇게 예전부터 일상적으로 써오고 그랬던 건 아니라서 과연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무슨 뭐 카드나 아니면 뭐 통장 개설을 한다든지 해서 금융기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직장 주소를 불러주다 보면 제가 이제 금융안전국 무슨 팀에 있다 그러면 대부분 실제로 우편물이 오는 거 보면 금융안전국으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고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조차도 이런 금융안정이라는 이 개념에 그렇게 익숙치 않다는 게 그런 우편 메일을 보다 보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금융안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쪽에 출렁임이나 굉장히 흔들림,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 유지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유지되는 주체들이 무엇이냐? 금융기관, 금융시장, 또 이런 시장과 금융기관들을 연결시켜주는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금융 인프라, 요 세 구성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 요거를 저희가 금융 안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금융 안정 보고서의 목차를 보면 이 체계에 맞춰서 각자 살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금융안정 이게 이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들 아니면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뭐 수능이나 이렇게 공부하실 때 이제 논리하시다 보면 구성의 무슨 오류, 뭐 성급한 일반 오류 할 때 구성의 오류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각각은 최적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아놨더니 이상하게 변해지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런 건전성 정책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개별 금융기관들이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이행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각 기관들이 잘 이행되고 있으면 전체 시스템도 아마 잘 유지될 것이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동안의 그러니까 건전성 정책을 펴왔던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즘에서 표현할 때는 이제 미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하는데 각 기관들이 뭐 자본 비율이 우리가 뭐 8%를 지키라고 했는데 15%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뭐 유동성 비율을 100% 지키라 했더니 110%씩 다 지키고 있더라. 그러면 이 시스템은 문제가 없어. 이렇게 보던 게 과거에 미시건전성 정책에 초점을 맞춘 금융안정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개별 금융기관들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시점에는 자산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위험 자산을 줄여가면서 뭐 자본 비율을 올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개별 금융기관의 건전성들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다 같이 만약에 대출 자산을 한 은행에서 100억 원씩 줄였다고 했을 때 우리 전체가 은행이 만약에 10개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0억 원의 기업 대출이나 이런 대출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상대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신용시장에서 1,000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지게 되면서 결국은 금융시스템 안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던 뭐 증권회사나 이런 데서 갑자기 돈을 돌리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연쇄적으로 또 다른 부분에 연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금융기관들이 자신만의 좋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은 일을 아니면 정당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 아니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많이 나타났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융안정 보고서를 읽다 보면 이런 구성의 오류에 대한 얘기들이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희망적인 아니면 좋은 것을 바라고 있는 그런 물론 바라고는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극단의 상황도 우리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정규 분포의 끝단에 자리하고 있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발생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작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굉장히 저희는
그래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일어났을 때는 그 파장 효과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저희 보고서에서 정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경영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이제 체계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 이 시스템매틱 리스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로 통해서도 없앨 수가 없는 리스크를 이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쓰는 이 시스템믹 리스크는 요 체계적 위험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저희가 쓰는 시스템 리스크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바라보되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시기, 그러니까 특정 시즌에는 붐이 경제적으로 붐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금융적으로 약간 유동성이 풍부한 시기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관대해지고, 이 정도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신용등급도 굉장히 관대하게 펼쳐주는 그런 시기가 있는 반면에, 어느 시기에는, 시장에 쌓인 그 신호들이 점점 뭉치면서 갑자기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신용등급도 하향 조정하고 과도하게, 물론 신용 등급이나 리스크에 맞게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과도하게 평가하는 시기가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간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횡단면 측면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는 한 은행이 있다고 해서 은행이 독자적으로 모든 자기의 대출, 그러니까 차입하러 온 사람들한테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A은행이 있으면 B은행하고 상호 거래하는, RP라든지 이런 거래에서 엮여 있기도 하고, 증권사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신용카드사하고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여타 부분까지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상호 간의 연계성을 통해서 얼마나 리스크가 확산되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느냐, 이걸 보는 개념으로서 저희가 시스템 리스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건전성 정책은 아까 모두에도 설명드렸지만 미시건전성 정책에 대한 반대 개념, 그러니까 개별 금융기관만 봐서 일정 규제 비율을 준수한다 하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특정 기관에서 특정 기관과 특정 부문과 연계가 너무 심해져서 이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그런 연결점을 찾아본다든지 그런 분석을 통해서 전체 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정책을 피는 그런 수단들을 이 거시 건전성 정책이라고 해서 미시 건전성 정책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재정정책, 통화정책, 미시건전성 정책은 기존에서 쭉 해왔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누가 수행하는지가 너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정책 하면 우리로 치면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 재정을 가지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통화정책 하면 통화를 가지고 수단으로 정책을 피기 때문에 당연히 중앙은행이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명확하고요. 미시건전성 정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서 이런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수행 주체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건전성 정책은 이 하나하나의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금보험공사라든지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이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동의 목표로서 달성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수행하는 것들은 모든 나라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가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던 영란은행, 마카니 총재를 소개했던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영란은행에서 거시건전성 정책의 단독 주체로서 이미 가지고 있어서 중앙은행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가 있기도 하지만 페드 주관으로 하지 않고 미국의 재무부와 페드와 여타 유관 감독기관들이 다 모여서 금융안정 카운셀을 하나,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아직 공식적인 위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중앙은행의 그 역할을 다 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기관들이 모여서 어쨌든 협력하는 아니면 공동으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각각 다른 모형을 가지고 이 정책을 수행했는데 어느 쪽이 효과성이 좀 높다는 게 어느 정도 좀 비교 우위가 나타난다면 우리나라에도 결국은 그거에 비슷하도록 우리 법제도에 맞게 수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돼서 아까 시계열적 측면에서의 시스템 리스크를 설명할 때 제가 책을 읽으면서 요거로 설명하면 참 재밌겠다 싶은 그 비유를 봤었는데 그 금융의 제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중앙은행 총재들은 그리스에서 나오는 시시포스에 비유할 수 있다. 여기는 시시포스라고 썼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시지포스라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어쨌든 책에는 시시포스로 용어를 썼고요. 그들의 목표는 튼튼한 경제와 안정된 물가다. 이런 환경은 과도한 낙관과 투기를 유발하여 결국에는 경제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되게 역설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지포스 같은 경우는 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평생 이 돌을 언덕 위까지 다 올려놓으면 돌이 다시 떠르르 굴러 내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이걸 올려서 언덕 위에 올려놓으면 또 떠르르 평생 이거를 지속해야 되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중앙은행은 이렇게 그 목표가 항상 물가 안정과 경제 발전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있냐면 경제도 이렇게 안정되고 기업도 이렇게 잘 나가는데 문제 없잖아. 신용등급도 좀 잘 주고 리스크 별로 크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또 그동안 문제 있다고 규제를 너무 강화했는데 규제도 좀 완화하고 그래야지 그 경제도 발전하고 이러는 거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다시 이러한 그 낙관 그러니까 너무 그냥 과도한 낙관인 거죠. 일반적인 낙관이 아니에요. 과도한 낙관과 또 그럼 이런 리스크를 내가 테이킹해서 이런 투자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다 보면 또 금융에 결정적으로 또 이렇게 시스템 리스크가 뭉쳐지고 그러면 또 한번 터지고 그러면 다시 중앙은행이 수방수 아니면 설거지 요원으로 투입이 돼서 다시 이거를 쭉쭉쭉 정상화 시켜놓으면 사람 사이에 또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된다는 그래서 금융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메드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건데 실제로 그러니까 금융의 위기는 반복된다 이런 칼럼들도 많고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론들도 이래서 이렇다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도 과거의 그 경험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주기로 금융위기가 계속 빈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의 그 표현들도 상당히 그 신빙성이나 아니면 신뢰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느껴졌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인 그냥 소개로서의 몇 가지 그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이제부터가 이제 지난 하반기에 저희 한국은행에서 작성했던 금융안정 보고서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건데 각각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숫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어떤 걸 준비하고 아니면 어느 걸 공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숫자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금융 상황을 좀 이해하고 그거에서 신문에 대한 소화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본인이 이제 체화가 돼서 나중에 면접을 본다든지 이럴 때 더 아무래도 조그만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은 것들은 지금의 상황의 전반적인 상황 아니면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아니면 금융안정보고서에 평소에 다른 데선 잘 볼 수 없는 이런 통계들이 있던데 얘네들은 기존에 하는 거하고 뭐가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충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고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얻어 가셨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소개시켜 드린 대로 처음에 이제 서머리에 해당하는 저희가 개관이 있고 그리고 그거의 현재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거를 살펴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 각 부문별로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런
약간 취약성 요인이 있는데 외부에서 무슨 충격 샥이 왔을 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은 충분히 버텨낼 만한 그 여력들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는 복원력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는 뭐에 더 유의를 해야 되고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이번에 저희가 봤던 거는 이제 3가지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세 번째 주제 같은 경우는 약간 구조적인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연령별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요 포커스는 고령층에 대한 문제였고요. 그래서 고령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60대 이상 인구가 점점점 비율이 늘어가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금융 부분, 특히 부채 부분에서 가계부채에 비해서 문제가 될 부분은 있지 않겠는가, 이걸 살펴봤고, 세 번째에서는 지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초저금리라든지 아니면 뭐 자산 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그 투자 주체들은 어떤 성향을 보여왔겠는가. 혹시라도 이제는 너무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제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면 조금 리스크를 테이킹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번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여기서 체크해 본 거는 개인들의 그런 수익률 추기라기보다는 각 금융기관, 각 업권별로 어떤 느낌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에 중점을 줬었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는 이런 구조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최근 시점에서 특히 작년을 중심으로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 평가를 한다든지 신용등급을 좀 낮춘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활동하는 이런 여건이나 아니면 그런 건전성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이거는 각 파트별로 저희가 작성을 하면서 그래도 눈에 띄는 것들 아니면 한 번쯤은 짚어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8가지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저희가 하나 짚어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뭐 결론부터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자면, 우리 금융 시스템은 2018년 하반기에 봤을 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그리고 물론 요 두 부분이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하고 중국하고 워낙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면서 계속 무역이라든지 경제 이런 뭐 반도체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의 무역 분쟁으로 인한 대액의 이슈의 전개가 결국 우리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그러니까 가격이든 가격 지표든 아니면 물량이든 전체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커졌고,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가계와 기업 부분에서 물론 가계로 보면 취약 차주라든지 기업으로 치면 약간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낮은 한계 기업이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체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이게 기업이든 사람이든 돈이 부족해도 보통은 금융기관에 대해서 연체를 하면 금융 부분에서 좀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좀 줄이더라도 연체를 하진 않는데, 연체율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처한 주체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일 수 있다는 시그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약간 연체율이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취약 부분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저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금융안정지수가 저희 이제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금융안정에 대한 객관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자체가 이제 주의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저희가 유의 있게 보고, 위기에 들어가면 2008년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굉장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시점이 되는데, 아직 사실 지난해 상반기와 9월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제 올라가거나 주의에 가까운 수준까지 굉장히 근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10월, 11월 들어서는 아무래도 대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안정 지수가 좀 낮아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표상으로 봤을 때도 금융안정 상황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는가 저희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정돼 있지만 그러면 한국은행이 그러면 뭘 앞으로 더 유익 있게 과연 우리 금융 시스템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겠는가? 결국은 국내 성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경제 그리고 경제 주체들의 건전성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성장세가 결국은 얼마나 다시 회복되어 주느냐. 그리고 국제 금융시장이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확실성이 가득한 요소들로 인해서 심하게 변동하는 시기를 거쳐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결국은 취약한 요소들을 증폭시킬 수 있는 결국은 외부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더 커진다면 결국은 취약한 차주들 그러니까 저희가 취약한 차주라고 하면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뭐 신용등급이 낮다든지 아니면 소득이 낮은 이런 차주들을 말하는데 그런 차주들 중심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를 통해서 이익을 통해서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아마 조금 더 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다. 그런 부분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본 거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뒤에서 살펴보는 이 저금리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수익 추구 아니면 특정 부분에 대해서 돈이 쏠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작년 뭐 여러분들 잘 뭐 아시겠지만 부동산 부분의 가격들이 굉장히 폭등하는 것들이 혹시 이 특정 부분에 대한 자금 쏠림으로 간 현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그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혹시나 좀 더 확대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요인이 되겠다. 저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FSI 관련돼서 그 금융안정 지수와 관련돼서 할 때 이거는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결국 지수 자체 아니 이런 지표 자체가 굉장히 평탄하고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지표들은 실제로서의 지표로서의 그 효과가 없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건데 옛날에 그 탄광에 그 작업을 많이 하던 시절에는 지금이야 당연히 이제 뭐 센서도 있고 경보기도 있고 해서 독가스가 유출되면 그 경보가 울려서 사람들 다 대피를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경보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맨 앞에 들어가는 그 광부가 이 카나리아라는 이 새를 새장소에 넣어가지고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나리아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조그만 그 독가스에도 쉽게 죽어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갔다가 카나리아가 죽어버리면 여기 독가스가 나오는구나. 우선 대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신호를 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이 카나리아가 정말 건강한 녀석이 태어나서 아니면 돌연변이가 태어나서 죽지 않는 독가스를 맡아도 죽지 않는 카나리아가 있었다면 이 카나리아를 가지고 탄광을 들어가도 결국은 알람이 울리지 않기 때문에 모든 광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표를 만들 때 뭐 이렇게 어떤 충격을 줬을 때 뭐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해주는 지표를 찾아야만 결국은 저희 금융안정보고서의 최대 목표는 이제 조기 경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미리 알려줘서 대비하지 않으면 이미 한번 금융 시스템이 망가져버리거나 아니면 금융 부분이 이미 실물에다 영향을 주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느낌으로 저희가 지표를 찾아내고 보고서에서 쓰는 통계들을 할 때는 항상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아니면 먼저 알려줄 수 있는 지표들이 없는지 그걸 찾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 처음 저희가 살펴보는 지표는 신용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금융부문에서 그러니까 차입을 하는 그런 양 이걸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게 그러면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빌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빌려주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게 이제 신용 레버리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계 부문 그러니까 민간에서도 두 부분을 나눠서 가계와 또 기업 각각은 얼마나 그 차입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게 갚지 못하면
굉장히 부실해지거나 아니면 뭐 개인으로 친다면 파산으로 갈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선 전체 우리 경제 규모를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명목 GDP의 대비 민간 신용을 보면 민간 신용 자체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높은 증가율을 보일 때도 있지만 굉장히 그냥 일정한 수준,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았지만 명목 GDP 성장률이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아무래도 좀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이 분모 측이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결국은 신용 레버리지 자체의 숫자는 굉장히 높아진. 그러니까 이 분자가 높아져서라기보다는 분자는 일정했는데 분모 쪽 요인에 의해서 신용 레버리지가 좀 높아진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 규모가 경제가 좀 회복된다면 그리고 이 신용이 이제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어느 정도는 신용 레버리지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경제 회복 여부에 따라서 신용 레버리지 수준이 변화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면 기업과 가계는 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에 대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계 신용의 증가율은 점점 이렇게 굉장히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업 부분, 생산 부분으로의 자금 유도라든지 이런 정책을 많이 폈기 때문에 기업 신용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증가세가 많이 커지는 그래서 기업 신용이 가계 신용보다는 좀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대출은 굉장히 2017년 이후로 증가율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까지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3.9% 그래도 늘어난 겁니다. 이게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가계부채 자체가 줄은 건 아니고요. 가계부채는 여전히 늘고 있는데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는 굉장히 좀 느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정도까지 낮아지는 수치가 언제냐 보면 200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서 나왔던 정책들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담대뿐만 아니라 한동안은 주담대가 이렇게 누르니까 그러면 내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못 빌리니까 신용대출로 좀 빌려야지 해서 오히려 신용대출이 좀 늘어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대출도 같이 줄어들고 있어서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과 일반 신용으로 위한 대출도 둘 다 굉장히 증가율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여전히 이제 아까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부정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보자면 이렇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떨어졌지만 이게 밑에 있는 것들이 이제 소득 증가율인데 소득 증가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어져 줬다면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골든 크로스 이제 소득이 부채보다 더 빨리 늘어나면서 결국 이 비율이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떨어지는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경제가 안 좋은 아까 GDP 하락한 것처럼 이 처분가능 소득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결국은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최근 작년에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여전히 예년 평균보다 좀 높아서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의 규모, 상대적 규모가 여전히 예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여전히 아직도 해결을 해야 된다. 결국은 소득이 좀 늘어나거나 금융자산이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금융부채가 지금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건전성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될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계신용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살펴본 게 자영업자 대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이렇게 하면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자영업자 대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개인사업자 대출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게 또 가계대출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 자영업자 대출을 어떻게 뽑는지를 보면 이제 이런 왜 그런 중간적인 영역으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점선에 들어있는 이런 대출을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저희가 이제 따로 모아서 위험수를 평가를 하는데, 뭐냐면 일반 개인인데 법인 등록을 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할 때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사업자 등록증만 받아서 그냥 개인이 장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인을 받아서 대출을 받게 되면 이런 기업으로서의 중소법인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법인은 그냥 개인으로서 남아있고 법인이 아니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사업을 가게, 그러니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이 사업자 법인이 아니지만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을 골라낼 수 있는,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밖에 없는 겁니다.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등록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별개의 하나의 객체가 되는 거거든요.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냥 여전히 개인으로서 가계대출도 보유하고 있지만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개인이 사업자 대출을 보유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업이 망했을 때도 결국은 이쪽에도 영향이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택을 팔아서라도 이 빚진 걸 갚아야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주택 가격이 너무 폭락을 해서 이제 주담대가 내가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9천만 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5천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럼 4천만 원만큼 담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디서 갚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담대를 갚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영역에서 다 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분들을 자영업자라는 개념으로 모아서 또 다른 하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자영업자 대출인데 왜 갑자기 가계대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떤 때는 자영업자 대출인데 기업대출 아니야? 하는데도 기업대출은 또 아니라고 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 느낌은 이 개념 자체가 두 군데를 다 가지고 있고 성격 자체를 분리할 수가 없는 법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구별이 안 되고, 서로 실질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최근에 이제 사업을 한다고 이제 가게를 하는데, 처음에 하기 위해서 이제 상가를 짓겠다고 땅을 사는데, 그 땅을 이 사람이 법인을 세운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뭘로 하느냐? 자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땅을 삽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이제 자영업자 대출이 되는 거죠. 자기의 가계 대출을 가지고 사업의 영역에 들어섭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는 뭐 하냐면, 땅을 사고 그 돈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면 건물 준공 허가가 나는 순간 건물에 대해서 또 담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사업자 대출인 거죠. 이게 전형적인 제 친구의 사례인데, 그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따로 법인을 세우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개념에 들어서고, 어느 쪽이든 같이 리스크가 공유되기 때문에 특별히 살펴볼 가계신용에서 살펴볼 그런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살펴봤던 거는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좀 저소득,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연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이런 자영업자들을 살펴봐서 특히 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자영업자 저 개념에 있는데도 뭐 소득도 낮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생각보다는 그렇게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거보다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좋다 이런 표현은 아니라 우려했던 것보다는 상대적으로는 괜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여기 보시면 저신용자, 고금리, 연체차주 대출 비중이 여전히 나머지 차주들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 여건이나 아니면 경제 상황 전체적으로 이런 게 좀 변화가 있다면 아무래도 가장 소득도 낮고 담보 가치도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차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는 기업 부분입니다.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영업 실적이나
경제 전반적으로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적이나 아니면 지표들이 안 좋아진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근데 신용은 굉장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나타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대출도 늘어났을 뿐더러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상반기 금안 보고서에도 썼었는데 기업들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라는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업 여건이 안 좋다고 하는데 회사채 그러니까 자기가 채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근데 금리 조건이 상당히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는 어쨌든 국고채나 이런 부분이 워낙 낮은 금리 상황에서 회사채에 대해서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다고 봤다든지 아니면 그 채권 회사채를 사고자 하는 그 수요 기반이 굉장히 탄탄했다든지 이런 걸로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채 발행도 굉장히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적 대출 시장으로서의 회사채 시장과 간접 금융으로서의 대출 두 부분이 다 늘어나면서 기업 부분의 신용은 상당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기업들의 그럼 재무 건전성은 어땠느냐? 재무 건전성을 보면 어쨌든 부채 비율이 좀 올라가고 특히 이자 보상 배율 요걸 이제 저희가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으로 돈을 벌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느냐? 갚을 수 있다면 그게 딱 중간순위 그 숫자가 1입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영업으로 이익으로 남긴 거를 이자 갚는데 다 썼다. 그리고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게 1이거든요. 근데 1 미만이라는 얘기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이자를 갚아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돈은 어디서 추가적으로 빌려오거나 해야 돼만 가능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누적되면 기업이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이자를 3년 동안 이자 내는데도 부족하다면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계 기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생존의 한계점에 다다른 그 마지널한 그 영역에 들어왔다 그 표현을 1년 1 미만에 들어섰다 해서 바로 그 한계 기업이라고 저희가 표현하지는 않고요. 한 3년 정도가 연속으로 됐을 때 그럴 때 이자 보상 한계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그 시점에만 단기 수치로만 저희가 나타낸 거고요. 근데 이 자체도 이자 보상 배율이 굉장히 떨어졌고 일미만 기업 비중 자체도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래서 기업 신용 대출이나 채권 발행 규모는 늘어났는데 기업들의 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상황 그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이 이제 신용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금융시장에 관한 것들인데요. 우선 채권 시장은 저희가 이제 워낙 금리도 낮추고 했기 때문에 국고채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가 낮아졌었는데 그 이후에 향후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이제 타협점을 찾아서 타결 기미가 보여지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떨어지던 금리가 좀 반등을 했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회사채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회사채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고채 대비로 얼마를 더 줘야만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신용 등급 차이 그러니까 AA 이상을 저희가 이제 우량 채권이라고 하고 물론 싱글 A 같은 경우도 투자 등급이긴 한데 이제 투자 등급, 투기 등급을 나눌 때 트리플 B부터는 투자 등급으로 분류는 하지만 또 우리는 또 독특하게 AA와 싱글 A 사이에서 굉장히 좀 간극이 좀 있거든요. 회사채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 우량 등급으로 평가되는 이 회사채와 비우량 등급 간의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되겠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등급 간의 차이는 굉장히 축소가 돼 있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거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좀 낮게 평가되었던 기관 회사들도 오히려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여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앞부분하고 연결해서 보면 결국 회사채 발행이 확대된 이유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빌릴 때 굉장히 그 좋은 여건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잘 아시다시피 한 방향으로 꾸준히 움직였다기보다는 등락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여기도 역시나 확대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래서 주가가 이 가치에 대한 평가도 여전히 좀 기존 장기 수준에 비해서는 어느 건 올라가 있고 어느 건 내려가 있고 이렇게 좀 상반된 모습으로 좀 나타났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주가 수준 자체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국에 비해서도 우리의 PER이나 PBR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주식시장에 이런 걸 살펴보는 이유는 자산시장에 혹시 거품이나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않는가를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제 비교나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이 과열돼 있다든지 이 부분에 돈이 쏠리고 있다든지 이런 증상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가장 하반기 들어서 제일 관심이 많았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요. 결국 이 부동산 시장 관련된 내용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워낙 하반기 들어서 이제 지방까지도 다 플러스 전환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안정세를 보였다 이렇게 나타냈었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2018년에 있었던 9.13 대책이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 중 하나가 이 수도권은 물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떨어졌고, 정말 어찌 보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장기간 전국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시기가 됐는데, 잘 알다시피 9.13 때 가장 강력했다고 봤던 거는 2주택 들어갈 때 LTV 비율, 그러니까 담보가 내가 아무리 10억이 있어도 그 10억 대비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가는 LTV라는 수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저희 규제를 하게 되는데, 그거를 2주택에서는 0으로 해서 아예 못 빌리도록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로서 이제 굉장히 장기간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를 했었는데, 결국은 작년 하반기부터는 서울, 특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근데 이제 이 이후의 향방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12월 16일 날 어쨌든 또 정부에서 대책을 냈고, 이 효과가 어느 쪽으로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제 저희 이제 부동산 담당하는 직원이 굉장히 면밀하게 이제 동향도 파악하고 앞으로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있는데,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또 주택에 대한 살려고 하는 그런 대기 수요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서 굉장히 지금도 향방을 예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진 시기라고 보시면 이해가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부동산의 직접적인 참고로서는 두 가지, 여기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와 그리고 미분양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고, 간접적으로는 은행 부분에서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측면이 크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하면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이것들도 또 아까 자영업자처럼 개념을 한번 본다면, 이제 기관으로서의 영역이 두 군데가 있고 상품으로서의 영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둘을 합치는 방식이 되는데, 이
그 기관으로서는 가계와 기업을 나누고, 가계에서는 내가 이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서 이 그 대출의 건전성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직접 이런 빌리는 그런 그 내용, 주택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거 주택 시장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출 내용, 그리고 이 기업은 물론 뭐 대출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 업종이 만약에 그 건설사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결국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정 부문의 기업들이 받은 부동산 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 부분에서 주체로서의 기업에 모아놓게 되고요. 나머지 이제 상품으로서 누가 들고 있는지 그 부분은 뭐 상관없이 MBS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장기 대출로 받는 그 모기지 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모기지를 기초상품으로 해서 다시 증권을 발행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가격이 굉장히 그 하락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그 기초자산이 되어 있는 그 담보대출 자체가 부실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결국은 요게 사실은 지난 미국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이 MBS가 결국은 촉발이 됐던 거거든요. 근데 MBS가 일반적인 그 우량 대출을 한 거에서 문제가 먼저 시작됐던 건 아니고 서브프라임이라는, 그러니까 프라임 대출이 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게 이제 서브프라임이라는 그 약간은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었는데, 그걸 기반으로 MBS를 발행하고 MBS를 또 결합해서 이거를 복합증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CDO라고 하거든요. 그런 만들고 하면서 신용등급에서 이게 동시에 발생할 확률도 낮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걸 서브프라임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MBS를 만들면 트리플 A에서부터 이렇게 쭉 또 신용등급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리스크가 어디 갔는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세건이 나타나게 됐는데, 결국은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그 대출의 그 건전성은 떨어지고 결국은 그 차주들이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결국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가격에 리스크가 노출돼 있다. 그런 개념에서 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에 이 그 일부 상품들도 같이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념에서의 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쪽으로 너무 돈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실제로 부동산 익스포저 자체는 늘어난 건 맞고요. 그 규모 자체가 계속 늘어났고, 그러나 이 부문별로 보면 가계 쪽 부문보다는 기업이나 상품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그 규모 자체가 정말 그렇게 빨리 늘어난 것인가, 많이 늘어난 것인가 봤을 때는, 물론 명목 GDP 대비로는 여기는 여전히 그 상승 곡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민간 신용 대비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신용 레버리지하고도 할 때 설명드렸던 명목 GDP 자체가 그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이제 분모 효과에 의해서 좀 늘어난 거고, 실제로 전체적인 신용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그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주 가파르게 자금이 쏠리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그 늘어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규모 자체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심각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자체가 어쨌든 우리의 그 경제 규모라고 볼 수 있는 명목 GDP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대출 자체가 또 그 PF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은행 쪽을, 은행 중심의 그런 건전성 규제가 확실한 이런 은행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런 그 자본 여력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비은행 금융기관 중심으로 익스포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유의해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미분양 시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저희가 미분양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진 건 작년 상반기쯤에였는데, 상반기 때는 사실은 이 미분양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분양 자체는 지난 그 하반기 주택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약간 미분양 됐거나 이랬던 주택들도 이제 다시 매매가 되고 하면서 일반적인 미분양 자체는 규모가 약간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분양을 봤을 때 그 중에서 조금 더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는 것들이 주택이 다 지어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된, 여기는 이제 청약을 받아서 짓고 있는 과정에 있는 주택들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다 준공이 끝나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된 거니까, 이게 건설사나 이런 입장에서는 조금 더 그 악성일 수 있는 그런 미분양 자산인데, 그런 것들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자체는 2019년 들어서도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건설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건설사들이 이제 미분양 재고액이 좀 늘어나면서 결국 분양을 통해서 분양 매출이 얼마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얼마를 이익을 보는지를 봤을 때 결국 분양 매출 이익률이 결국은 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산, 약간은 좀 좋지 않은 자산을 많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익률이 점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좀 떨어지면 앞으로도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특히 준공후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미분양 주택들이 어디에 몰려 있냐면, 다들 아까 부동산 시장에서 봤지만 수도권보다는 지금 지방의 그 침체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 지방에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지방 건설사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건설사들 중심으로 이런 그 미분양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특정 지역적으로, 그러니까 전국적인 단위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런 중소 지역 지방 건설사들의 서부터 먼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금까지 바라본 게 처음에 이제 신용시장이었고, 금융시장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 이제 금융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어느 정도 건전한지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우선 그 은행 자체는 굉장히 보시면 이제 고정이하 여신이라는 것이 이제 여신 등급을 좀 매기는데,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 연체가 좀 생기고 있는 그런 그 불량 대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에서부터 이렇게 쭉 요 고정 다음에 이제 추정 손실까지 단계가 있는데, 이제 고정이나 추정 손실로 분류할 수 있는 여신 자체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일반 차주들이 돈을 잘 갚고 있고 부실화되는 대출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인데, 그게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자산 자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기준금리도 내리고 하면서 은행들은 이제 이자를 통해서 마진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지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그런 면이 있어서 수익성 자체는 약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의 수익성이나 이런 측면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은 그동안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상가나 오피스텔 관련된 것들이 좀 최근에 많이 지어졌고, 또 노후 투자 수단으로서도 상가가 많이 좀 애용이 됐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상업용 담보대출이 건전성은 어떤지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보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좀 많이 상업용 부동산도 공급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실률이 좀 상승하고, 과거에는
수익률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제가 상가를 가지고 이제 임대를 주게 되면 임대료를 통해서 임대 수익을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본 수익이라고 하는데 이 상가 자체가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제가 또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봤는데 전체적으로 약간은 이제 예전에 그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던 이 시기에서 아무래도 이제 좀 상업용 부동산 자체 자본 수익률도 떨어지고 임대 수익률도 좀 낮아지고 공실률이 또 있으면 그만큼 임대 수입이 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 좀 약간 여건 자체는 굉장히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시장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전체적으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업용 부동산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상업용 부동산 같은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워낙 규제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만약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예전 같으면 뭐 3년 뒤에 아니면 5년 뒤에 한꺼번에 갚겠다고 이자만 갚는 게 가능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분할 상환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역시나 아직까지 그냥 제가 만약에 5억을 빌렸으면 5년 뒤에 5억을 갚겠다고 5년 동안은 이자만 낼 수 있는 대출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그리고 이 대출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짧게 나와 있다. 그리고 대출 자체가 금리를 보면 우리는 이제 그 주담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집을 사서 20년 모기지로 샀다 그러면 20년 동안 금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고정금리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굉장히 저금리지만 금리가 만약에 그 상승 국면을 탔을 때 처음에 이제 뭐 2%대에서 이자를 뭐 100만 원을 내고 있었다면 4%대가 되면 이자가 20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많이 묶어놓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했었는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동금리 대출 비율이 50%를 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면 연체율 자체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건전성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오히려 주담대보다도 더 낮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요 세 가지 그 특징들을 살펴봤을 때는 역시나 특정 시기에 이 대출을 그러니까 전액을 갚아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만기에 연장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3년 후에 은행들이나 비은행 쪽이 전체적으로 신용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다시 갚아라, 상환해라 했을 때는 한꺼번에 그 전액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가 있고 이 갚아야 되는 시기가 뭐 모기지처럼 2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아니라 3년 단위로 평균적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니까요. 3년마다 한 번씩은 이번에는 롤오버, 그러니까 내가 대환대출이라고 하죠. 내가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다시 갚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그런 유동성, 만약에 대출이 안 됐을 때는 정말 직접적인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 있고 역시나 금리 경제 여건에 따라서 금리가 갑자기 올랐을 때 금리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에 노출되게 돼 있는 형태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자체로서는 연체율이나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있는 대출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은행을 지나서 이제 비은행 쪽을 볼 건데요. 비은행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비은행 업권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험, 상호금융 하면 대표적으로 농협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는 농협은행 말고 고향이 시골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 이제 단위 농협이라고 있는데 그런 농협들을 각각의 연합 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증권사, 그리고 여신전문회사는 이제 카드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축은행 이러한 저희가 한 5개 업권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전체적으로는 비은행도 예상 아니면 그냥 우려와 달리 굉장히 괜찮은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 상황, 여건하고 그 반복되는 상황인데 지방 그리고 특정 부분에 대한 특정 지방의 부동산 이런 시장들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약간 그 수익성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났고요. 특히 그 지방에 있는 그 건설사 이런 데서도 역시나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쪽에 대한 그 노출 양이 많은 그런 그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약간은 좀 건전성이 저하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은행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비은행 업권으로 볼 때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도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자료 제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면밀히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이 투자 펀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뭐 특히 하반기에는 그 사모펀드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금융안정 측면에서 이 영역을 좀 들여다보려면 뭐 좀 더 확충돼야 될 자료나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살펴본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공모형, 사모형, 개방형, 폐쇄형 이렇게 볼 수가 이 펀드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공모형 같은 경우는 전체한테 다 이렇게 여기가 30인이었던 거예요.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30인 이상, 명수는 제가 좀,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한꺼번에 그 투자 금액을 모집하는 형태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모형은 그거보다 더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이런 거에 대한 투자 계획서를 가지고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같은 경우는 금액을 설정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더 그냥 늘려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폐쇄형은 이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금액만큼은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같은 경우는 누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갈 수도 있어서 항상 환매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동성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 있는 특정 시점에 펀드 투자자들이 나 이제 환매해줘 그러면 저희가 이제 유동성 자산을 다 현금으로만 들고 있다면 100% 손실 없이 주겠지만 그러면 이익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이나 국채뿐만 아니라 그거보다는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자산에도 투자를 해야 목표 수익률을 낼 수 있을 텐데 일시에 모든 사람들이 환매 요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간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을 빨리 팔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 가격보다 낮춰야만 가격을 팔게 되고 그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리스크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개방형이고 폐쇄형은 이미 설정이 딱 정해져 있고 마지막 언제 이제 끝나는 날까지는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동성 리스크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모형 같은 경우는 특정 목표 수익률을 해서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레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차입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 리스크에 노출이 돼 있는, 그래서 사모형, 개방형이면서 사모형인 펀드가 가장 두 가지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MMF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 리스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 놓았고, 기타 사모펀드에도 일정 부분은 또 제약은 있지만 실제로 보면 데이터 확충이 필요한, 그러니까 사모형 같은 경우에 특히 어느 리스크가 어디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모형 특히 또 개방형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데이터를 좀 확충을 해야만 이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또 이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저희가 봐왔던 은행이나 비은행 부분으로 전이되어 올 수 있는 리스크가 뭔지를 살펴볼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정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느 부분이든 균형감 있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서로 간에 보면 은행, 증권, 보험관 서로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굵으면 굵을수록 더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거고, 이 가느다라거나 이런 선들은 좀 연계가 좀 덜한 건데, 어쨌든 서로 연계가 다 돼 있어서 특정 부분의 리스크가
다른 부분으로 다 그 전이가 될 수 있어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면 됩니다. 이 부분이 아까 그 시스템 리스크 측면에서 보면 저희 보고서에서 유일하게 보고 있는 횡단면 측면에서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계열 측면이 있고 횡단면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보고서에서는 횡단면 측면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고요. 금융기관의 상호 연계성 부분이 서로 간에 얼마나 연결되어 있어서 특정 부분의 리스크가 다른 부분까지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어쨌든 그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 국제 금융 시장에 불안이 나타나서 우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그 우려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그 연간 전체적으로 제가 12월은 아직 데이터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봤을 때 주식 채권 모두 순유입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었다. 근데 물론 그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굉장히 큰 폭의 유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10월 이후에는 유출로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이고 다시 반등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본 유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인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연간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다만 10월 이후부터 약간 자금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그러면 각 부문별로 제가 이제 유의해서 볼 부분이다 했던 것들이 뭐냐면 이제 취약할 수 있는 특정 그 충격이 왔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 리스크들이 현실화됐을 때 과연 금융기관들은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걸 보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건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배 침몰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보건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외력에 의해서 옆쪽으로 쿵 충격을 받았을 때 배들이 이렇게 해서 그 보건력이 없다면 그냥 옆으로 원래는 넘어져야 정상인데 다시 서게 돼 있도록 밑에 탄탄한 물이라든지 아니면 무거운 물질을 해서 이게 중심을 잡아서 일정 부분의 그 충격이 그 각도가 벗어나지 않으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힘을 설명을 하는데 저희 금융 시스템 보건력도 역시나 대내외 충격이 쿵 왔을 때 일시적으로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시에 우리나라의 주식에서 다 팔고 채권하고 주식을 팔고 외국으로 다 나갔다. 그럼 채권하고 주식을 들고 있었던 우리나라 은행이나 비은행 금융기관에 일정 부분 영향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의 자본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쌓아놓고 있다면 그 자본에 의해서 다시 원래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나타낼 때 저희가 이제 보건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보면 은행 부분은 역시나 이제 저희가 가장 어쨌든 그러니까 은행 산업이라는 게 규제 산업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허가를 주되 굉장히 강력한 규제 그리고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은행들은 그 규제 비율을 잘 준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총 자본 비율도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유동성 리스크를 하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나중에 혹시 요즘은 워낙 많이 쓰니까 LCR이라는 용어가 이게 뭐냐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부채 구조를 봤을 때 30일 동안 최대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을 다 계산을 하고요. 그러면 그 돈에 비교해서 그러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 자산은 뭐가 있느냐. 유동성 자산으로 보통 쳐주는 것들은 현금이나 이런 것들 당연히 쳐주고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에 맡기고 있는 자산 아니면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30일 동안 나갈 수 있는 돈만큼은 바로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제인데 그 규제 자체는 100%를 유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비율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보건력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번에 수능에서 재밌는 문제가 나왔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본 비율이 요 총 자본 비율, 요게 이제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나왔고, 물론 이제 그 수능에서는 이게 소프트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강행성이 있는 규정이 아니라 연성화된 법이라고 하나요? 우리말로는 연성화된 법으로서의 소프트로로서 이렇게 바젤 규제가 도입했는데 이게 이렇게 왜 그 은행들은 이걸 준수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 BSB 이거를 모르더라도 국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문 안에 다 들어있긴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 문제도 잘 냈더라고요. 되게 그 계산이나 이런 것들, 아니 그 표현 하나하나도 오류가 전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BIS 비율, 바젤 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지문에 나올 정도로 상당히 우리 쪽에도 대중화된 용어가 되지 않았나. 보면서, 누굴 만나면 보통 이제 자본 비율 하면 굉장히 낯설고 이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수능까지 나오는 거 보면서 저 나름대로는 되게 반가웠는데, 학생들은 오히려 되게 이거 뭐야 하면서 놀라지 않았을까 했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넣어봤고요. 비율 자체 구하는 거는 이렇게 구합니다. 자기 자본을 분모해 놓고 우연가중 자산이라고 하는데, 우연가중 자산이라는 그런 자산은 없고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자산의 금액이 있고 거기에 우연가중치라는 퍼센트를 곱해가지고 요 비율을 해서 곱한 비율을 자산을 이렇게 구하게 되는데, 그 비율 자체를 요 비율이 8% 이상 되도록.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일부 금융기관들은 10.5% 지켜야 되고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처음 도입 자체는 8%로 도입돼서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하면 8% 이게 공식처럼 머릿속에 딱 박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 부분에 적용을 하는 거고요. 비은행 부분에서도 각각의 지켜야 되는 규제 비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 비율들의 준수 현황을 봤을 때, 은행들, 비은행 각 업무 업권들도 다 아직까지는 그 규제 비율을 꽤 높게, 수준을 높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이제 대외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든지 할 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위 같이 미국 같은 경우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나라나 신흥시장국에서 사실 문제가 된 경우는 외환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건전성 이렇게 하면서도 전체적인 취약성 보건력도 하지만 이 대외지급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신흥시장국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순대외채권, 그러니까 채권에서 채무를 뺐을 때 그러니까 받을 돈인 거죠. 받을 돈이 훨씬 더 많이 있고 그 수치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대채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외채 비율이 살짝 올라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장기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거기 넘어섰다 지금도 좀 떨어지긴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살펴도 봤고 그분이 문제가 있는 영역인지를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은 지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었고 역외에서 일어난 거래에 관련된 것들로 늘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저희가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강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인프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거액결제 시스템은 은행과 은행 같은 이런 꼭 금액이 커서 거액이라보다는 은행 간의 거래를 하는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결제 시스템인데, 그런 거를 거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고 각각 이제 금융 결제원을 통해서 결제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소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평상시와 다름없이 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 외환 결제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CLS 결제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결제를 통한 리스크는 상당히 많이 통제되고 있다. 아니면 잘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봤던 보건력 지표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전에 어느 정도의 규정, 과거 기준을 보고
책정했을 때 이 정도의 비율을 지키면 은행들이든 금융기관들이 문제없이 지나가겠더라. 이게 사전에 설정된 그 비율들이거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그 보건력 평가 방식이 약간은 좀 그 개선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상황이 얼마를 지켰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만 브라더스나 이런 투자은행들이 망할 때 직전에 그 금융기관들이 자본 비율을 못 지켰던 게 아니거든요. 자본 비율 다 지키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시장 상황에서는 뭐 금방 자본들이 다 그 잠식당하는 순간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표만으로는 모든 게 설명할 수 없다. 물론 그런 문제를 커버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지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똑같이 BIS 비율이지만 최근에 이제 바젤 1에서 지금 바젤 3라고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자본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정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화를 시킨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과거의 수치를 가지고 지금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요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특정 시나리오를 앞으로 6개월 뒤에 아니면 1년 동안 어떤 상황이 일어날 거야. 그럼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고, 그러면 그 시장에서 은행이나 비은행이 들고 있는 자산이나 부채가 이런 구조로 이율이나 아니면 수익률이 좀 바뀔 텐데, 그러면 이 은행이 어떻게 변하는지 앞을 내다보고 한번 해봐라. 그래서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포워드 루킹 방식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방식, 앞을 바라보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걸 살펴보는 게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살펴본 것들은 두 가지 측면을 다 일어날 수 있겠다. 그동안은 실물 충격이 얼마 왔을 때,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얼마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금융시장이 얼마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아니면 뭐 주택시장, 주택가격이 20%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는 실물,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고,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같이 일어나는 형태로서 금융시장의 주가가 35.8% 떨어지고 환율도 33% 상승하는 이런 조건을 줬을 때 금융기관들은 과연 자본 비율이나 이런 자기 자본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거를 한번 저희가 조건을 주고 이제 살펴보는, 기존에 이제는 지난 분기까지 현실적으로 얼마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봤다면 이거는 장래에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그 시나리오 하에서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이 기준 시점이 지금대로 흘러갔을 때라고 보면 이 최저 시점은 가혹한 조건 하에서 자본 비율이나 이렇게 떨어지는 걸 나타내는 건데, 규제 비율보다 여전히 꽤 높아져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다 비은행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떨어지는 폭이 큰 업권들이 뭐 증권이나 카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채권이나 이런 자산들을 보유한 경우가 많고 이럴 수가 있어서 좀 떨어지는 폭은 컸지만 다들 자본, 우리가 규제 비율 이상으로 원활하게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더라. 그렇게 봐서 저희가 준 조건이 굉장히 가혹한 조건이거든요. 보시다시피 뭐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6을 나타내고 이런 확률이라는 거는 거의 저희가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100분위로 이렇게 퍼센트를 했을 때 정말 꼬리 위험, 아까 테일 리스크에 해당하는 2.5분위에 해당하는 굉장히 가혹한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조건을, 이 정도 보건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가계 부분이 그동안 워낙 신용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이나 가계에 돈이 많이 흘러가서 뭐 부동산 가격에만 올린다든지 아니면 생산적인 기업들이 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좀 우려해서 최근에 이제 예대율,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입니다. 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을 좀 산정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좀 유리하고 가계 대출을 조금 많이 하면 오히려 불리한 이런 상황을 만드는 규제를 만들었는데, 그 규제를 이렇게 실제로 도입해 이제 2020년부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은행들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봤을 때 은행들은 전체적으로 정부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정 부분
적응을 해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가계 부분의 대출을 어느 정도 좀 통제를 하고 기업 부분으로 대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 노력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대율을 맞춰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 신예대율 규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들이 어쨌든 그 가계대출이나 이런 쪽에 그 연체율도 낮은데 수익도 괜찮았는데 어쨌든 사업에 대한 사업 모델을 좀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직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쨌든 자금 조달,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그렇다고 예금을 무작정 늘릴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특판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예금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마련할 수 있는 이 커버드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자본 조달 계획을 좀 세울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금융기관에 줄 수 있는 조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참고로서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제 어디죠?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그 통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촉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 특정 사이트에서 자기만의 그 통화를 만들거나 아니면 거래할 수 있는 결제용을 만들었던 건 많이 있습니다. 예전 아주 과거 우리로 돌아간다면 뭐 도토리부터 시작해서 뭐 OK 캐시백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이런 걸 수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암호화 화폐로서의 기능을 했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가 있냐면, 그동안에 이제 암호화 화폐나 이런 아까 도토리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없는 게, 그거는 뭐 한 도토리면 5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나라 통화에 그냥 1대1로 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이제 자기만의 가치가 이제 있는 건데, 거기에 문제점은 그 가치가 있어서 좋긴 한데 가치가 너무 변동폭이 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코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통화로서의 역할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한 발 더 이제 좀 진보한 형태로서 여기에 이제 뭐 미국 국채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자산을 보유함으로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리브라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가니까 이 통화는 그러면 또 다른 통화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제기구나 아니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여기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혹시 문제가 없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특히 제일 이런 통화들의 문제들은 이제 자금 세탁에 대한 위험들을 누가 이걸 가지고 있고 어떻게 거래됐는지가 잘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들이 전부적으로 해결이 돼야만 가능하고 국가 간 차이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국제기구들 아니면 국제 사이의 주된 메시지였고요. 또 우리에서 봤을 때 보면 우리나라 아니면 특정 다국적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 과연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특정 자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규모로 사람들이 이걸 다시 통화로 다시 바꿔달라고 했을 때 과연 통화 가치 손실 없이 정말 다 개인들한테 돌려줄 수 있겠는가.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돈이 묶이게 되면 은행에 가던 돈들이 이제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 그럼 은행들은 과연 그동안 예금이란 게 굉장히 안정적인 자금 조달 원이었는데 은행들이 과연 이런 환경 변화에 과연 잘 적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저희까지 그런 역할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저희보다도 더 이제 저개발 국가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통화 가치가 불안정하잖아요. 또 남미 같은 데도 그런 나라들이 과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거에 과연 대응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자국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통화임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보다도 더 스테이블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잠식당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직 금융안정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해결이 아니라 앞으로도 굉장히 꾸준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영역으로 저희가 보여졌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번에 금융안정 분석에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내고 나면 다음 날 보면 이렇게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헤드라인들이 막 쏟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제일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결국은 이 고연령층에 대한 부채
가장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뭐 헤드라인에 나왔던 것들도 대체로 그쪽에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나머지 이제 기업 신용등급이나 아니면 그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그런 영향들,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좀 나왔는데, 어쨌든 첫 번째 이 고연령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저렇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 역시나 사회적 관심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뭐 이거는 각 가정마다 모두나 해당 사항이 있는 얘기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다 이제 다 퇴직 세대가 오가고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쨌든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 58년을 전후로 55년에서 뭐 60년 뭐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이제 퇴직 시기가 집중되면서, 그리고 60대가 넘어가는 고연령층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씩 일관적으로 똑같이 가면 모르겠는데, 그 고령화, 그러니까 수명도 길어졌는데 이 고연령층으로 들어가는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지금 도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그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그 2017년 이후에 여기도 이제 대출 급증기 이전 이후 이제 최근 이렇게 보면 다른 연령층 같은 경우는 그 증가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고연령층 같은 경우는 10%에 가까운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연령층의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늘어나느냐? 그래서 살펴보면 당연히 이제 고연령층에 편입되는 인구들이 많아서 늘어나는 그 금액들이 있습니다. 요 금액들이 자연스럽게 인구가 그냥 내가 작년까지 59세였는데 올해부터 60세가 됐다. 그럼 고연령층 가계대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편입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때가 보면 어쨌든 그 베이비붐 세대들이 조금 이 시기에 집중되면서 점점 더 많은 규모들이 나이가 먹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계대출, 고연령층 대출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노년층이 돼도 수입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최근에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장 손쉽게 생각이 되는 것들이 이제 뭐 아까 상가 이런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임대, 뭐 가구도 마찬가지 같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보면 뭐 이렇게 전세에 있다가 이제 반전세나 이렇게 이동하기도 하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 반전세 하더라도 전세 금액 말고도 이렇게 월로 내는 금액들이 꽤 큽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자기 일정적인 고정 수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도 물론 이렇게 임대 가구로서 임대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자영업자, 결국은 내 가계대출을 통해서 결국은 또 그 사업이나 장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연령층에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아까 그 상업용 담보대출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일시상환대출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희 이제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요즘 이제 그 원금도 조금씩 갚아나가기 때문에 원금도 점점 줄어가는, 시간이 가면 20년으로 저희가 뭐 2억을 빌렸다면 10년 정도 지나면 뭐 원금도 한 1억 정도는 갚아주는 게 정상인데, 여기는 그 마지막에 일시상환으로 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지금의 뭐 대출 원금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아 남아서 실제로 부채 축소가 좀 제약이 되더라. 그리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러면 고연령층 부채가 굉장히 위험하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여러분보다는 여러분 부모님이 자산이 많으시잖아요. 뭐 예금이 됐건 아니면 집이 됐건 뭔가라도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전체 총 자산으로 봤을 때 부채 비율로 보면 오히려 60대 이상이 더 낮습니다. 30대, 40대, 50대보다 훨씬 더 낮고, 오히려 70대 이상이 자산 대비 부채로 보면 비율로 보면 굉장히 적어서 내 자산의 총 재산의 5분의 1만 팔아도 부채는 다 갚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부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그 소득 대비,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 한번 보니까 실제로 그렇진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소득으로서 버는 돈으로서 갚을 수 있는 부채의 비율로 보면 이 60대가 더 높고 그리고 70대 이상으로 가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버는 돈을 가지고 부채를 갚아나갈 수 있는 여력을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고연령층이 상당히 제약돼 있고 낮다. 그리고 아까 총 자산으로 봤을 때 부채를 보면 굉장히 60, 70대가 더 낮은 걸로 나왔었는데 그럼 그분이 그 금융자산, 내가 예금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으로 봤을 때 보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예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100이 넘어가면 그걸 다 팔아도, 그걸 다 찾아와도, 부채를 다 못 갚는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 30, 40, 50대 때 보면 100 이하기 때문에 내가 예금이나 아니면 금융자산을 처분해서 이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수준인데, 이분들은 보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결국은 실물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60, 70대가 가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그러니까 땅이든 주택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부채의 위험성은 조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차주, 그러니까 취약차주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거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빌리면서 소득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거든요. 그 비중들을 보면 물론 절대 수준 자체가 규모는 뭐 적지만 최근 들어서 이 취약차주의 규모는 다른 연령층에서는 낮아지고 있는데 반해서 60, 70대 이상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체 인구 고령화의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부채를 일시에 갚지 않고 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만들면서도 또 주택을 통해서 약간은 오히려 주택을 유동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광고에도 요즘 나오던데 자기 주택에 살면서 그걸 오히려 모기지로 대출 받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일정 부분의 유동성을 좀 확보하는 측면, 그리고 금융상품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세금 혜택을 주면서 그래서 주택이나 이런 부동산에 다 투자하지 않고 일정 부분은 좀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국내외 신용기관들이 좀 신용등급을 좀 낮춘 측면이 있었는데 그 내용들이 과연 앞으로도 이어지겠는가? 실제로 이제 신용등급이 높여준 기업보다는 낮춘 기업들이 더 많았고 그런 비중이 예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았을 때 그때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이건 이제 부정적 측면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실제로는 조금 더 늘어날 확률이 높겠다 이런 징후들이 좀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경기 상황 자체가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경기 동행지수가 내려가면 하향 조정 비중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하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내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신용등급 기관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적 평가할 여지가 좀 많아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들이 아까 이자 보상 배율이나 이걸 봤을 때 보셨다시피 좀 이자 보상 배율이 반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인 기업들 비중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 이 자체가 좀 저하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신용등급이 결국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신용도가 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나 조금 더 신용평가사들이 좀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다. 세 번째 보면 특정 시점에 예상 부도 확률이 확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등급별 예상 부도 확률이 최근 2019년 이후에 이제 전체적으로 높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상 부도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을 확률이 있다. 근데 점점 들어가다 어느 순간에 확 높아지는 경향이 과거의 등급 변동 기관들을 보면 이런 경향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약간의 그런 신용등급이 하향될 그런 개연성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 신용등급이 하향되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빌렸던 채권을 다시 발행할 때도 채권 금리를 좀 높여줘야만 그 채권을 다시 사람들이 살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좀 자금을 조달하는데 좀 비용이 좀 더 들 수가 있겠다. 이런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 시점에 아무래도 신용등급이 안 좋아지면 다시 내가 채권을 3년 만기로 발행했었는데 그 시기에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 대출을 뭐 이렇게 이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동일한 조건에서 발행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이런 차원 리스크에도 역시나 좀 노출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게 할 정도의 불안 요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기업들이 신용 등급의 하향 가능성에는 여전히 노출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장기간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과연 투자자들은 어떤 행태를 보였는가, 아니면 어느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들이 늘어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그래서 국채나 이런 거보다는 약간 리스크가 좀 그래도 있다고, 국채보다는 있다고 보여지는 회사채나 이런 카드 회사에 관한 여전채, 이런 것들이 조금 중심으로 좀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주식이나 아니면 부동산 펀드, 리츠 이런 것들이란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보면 조금 더 늘어나 있더라. 그리고 이제 국내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외에서의 조금 더 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해외 투자가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100% 다 해지하고 해외에 나갔을 때는 추가 수익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해지에서 오픈한 그런 투자들도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파생과 결합된 상품들, 그런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요 이제 CDS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도가 나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그런 수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해서 이 CDS를 발행하거나 이렇게 투자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상품별로 봤을 때 그렇고 금융기관별로 봤을 때는 어떤가,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험 익스포저는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다고 보여지는 않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권사 위주로 나타났고, 특히 대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형 IB를 육성하겠다는 차원 하에서 대형 증권사들한테 발행어음이나 이런 것들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위험 익스포저가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레버리지, 그러니까 특정 자산을 매매한 다음에 이걸 담보로 다시 자산을 빌려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자본에 비교해서 굉장히 자산을 늘려가는 방식, 이것들도 대체로 은행과 보험보다는 증권사 위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는 결국은 레버리지라든지 상호 연계성 확대를 통해서 특정 부분이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위험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역시나 지금의 구조를 봤을 때 크진 않지만 연결고리들은, 이런 여건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저희 이렇게 저금리가 장기화됐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 추구 현상이 다른 나라처럼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근데 특정 영역, 아까 같은 증권회사나 투자펀드 이런 걸 중심으로 아마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거의 전개 과정,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뭐 Q&A 하기 전에 뭐 혹시 있더라도 조금 하고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Q&A나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데요. 요게 이제 그 영화 빅쇼트라는 영화에 보면 처음에 이런 걸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글로벌 금융위기가 정말 뭔가를 몰라서 빠졌겠는가 아니면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마크 트웨인은 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금융안정 보고서를 항상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이분은 확실히 아니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 항상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가지고 항상 지켜봐야만 문제가 안 생긴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금융안정 보고서는 극단의 꼬리 위험까지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금안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제 강연은 여기까지였고요.